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밥솥이지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72살 김영순입니다. 36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석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부엌에 나왔습니다. 36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물을 썰고 있었는데 손끝이 시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서 칼날에 베어도 아프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6년 동안 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텔레비전 소리가 울리고 며느리 미경이가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만 조용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집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모든 것을 해치우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말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그 짧은 대화에서도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마치 자동기계에게 확인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미경이는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더니 태연하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이번 추석은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퉁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가 친정에 가야 해서요. 추석 당일에도 친정에서 지낼 예정이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어차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6년 동안 혼자 명절 준비를 해왔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혼자 명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차례도 혼자? 시아버지 제사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니까요. 저희가 있어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아서요. 방해만 될 것 같다고요? 36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 방해라고요? 바닥에 굴러간 물을 주워 담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수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한테 의존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엄마, 아침 뭐 있어요? 밥상 차려놨어. 아, 귀찮아. 그냥 빵 주세요. 냉장고 위에 있어. 진수는 식빵을 집어들더니 물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저도 이번 추석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추석에? 요즘 다들 그래요. 명절에 여행 가는 거 트렌드잖아요. 막내 현수도 나타났습니다. 26살인데 아직 취직도 못한 채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 추석에 못 들어와요. 친구들이랑 게임 대회 나가기로 했거든요. 게임 대회? 네, 상금도 있고 해서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명절 준비를 해주는 기계였습니다.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자동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계마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6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너희들 다 재미있게 놀고 와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화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가족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다며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36년 동안 들어온 그 소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 제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 취향이 반영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가족들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편의를 위한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할 때만 소환되는 하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무썰기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설사 세상이 무너져도 집안일은 해야 한다는 강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짠맛이 눈물맛과 섞여서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내내 혼자서 집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청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각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할 거야.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저희는 뭘 해도 어머니만 못하니까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야 했는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녁을 차려줬지만 진수는 또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현수는 게임한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경이는 아이들과 치킨을 시켜 먹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야.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이야.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모든 식구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36년 동안 이 집에서 본 수많은 달 중에서 가장 밝은 달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달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든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을까요? 시집 온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봄 26살의 김영순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 문턱을 넘었던 그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새댁이 밥을 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을 차려주는 게 법도야. 네, 어머니. 잘 배우겠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도연이가 사랑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가을이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토란을 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란은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야 해. 너무 두껍게 썰면 익지도 않고 보기도 안 좋거든.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우리 며느리 손재주 좋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칭찬은 사라지고 지시만 남았습니다. 야, 토란 빨리 안 다듬어? 시간이 없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대신 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남편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고마워했습니다. 영순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밥은 언제 해줄 거야? 배고파 죽겠어.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밤새 업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저만 달려가야 했고, 아이들이 아프면 저만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도연이는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죠. 며느리 노릇,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저는 하루에도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영순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의 유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서웠습니다.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36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르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남편 도연이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도연이가 없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저를 아내라고 불러주던 사람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며느리 미경이가 이 집에 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진수와 결혼해서 들어왔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활기가 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겸손한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집안일 전담자로 못 박아버린 것이죠. 미경이는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워킹맘이라면서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기, 분유 타주기, 밤에 재워주기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맘이라 바쁘다고 했고 아들들은 육아는 여자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70이 넘은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건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였습니다. 키우는 건 제가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에서 진짜 엄마는 미경이었습니다. 가끔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건 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육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더 잘하셔서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데리러 가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몇 시에 차려주실 거예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모든 게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하인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작은 무시들, 작은 무례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김영순이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그저 어머니라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밥 해주는 어머니, 청소해주는 어머니, 아이 봐주는 어머니. 누군가 제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도 모르겠습니다. 36년 동안 가족들 취향에만 맞춰 살았으니까요. 저는 언제부터 저 자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김영순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어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이가 어차피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6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젯밤 달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인간이라는 것을,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3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뭘 하시게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란 다듬기, 전 부칠 준비, 나물 무치기. 36년 동안 혼자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깨달은 그 진실이 가슴속에서 계속 아렸거든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그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뭔데? 미경이는 식탁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어머니 건강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건강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디 아픈 곳도 없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어디 아픈 데 없어. 그게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깜빡?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경이보다 기억력이 더 좋았습니다. 언제 내가 깜빡했다고?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스불로 요리해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실 때도 있고요. 미경이는 마치 제가 정말로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목적일까요? 미경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라고?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해?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걱정도 있어서요. 다른 걱정? 미경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 말이에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한보이스 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잖아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실수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돼서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사기에 안 당해. 하지만 어머니,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유산, 부동산까지 상당한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뭘 하시게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못 산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경이는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심을 다 드러낸 거였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네. 어머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세요? 극단적이라고? 얼마 못 산다는 말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고?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돈 쓰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병원비는 아까워하고 통장은 뺏으려고 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게 건강을 생각하는 거야? 미경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더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 모시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세요? 부담이라고 했어? 36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온 내가 부담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6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담이라고 했어? 36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온 내가 부담이라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분명히 부담이라고 했잖아. 미경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 봐주고 돈까지 대준 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미경이가 급하게 눈짓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화내세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하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미경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요. 들었잖아. 얼마 못 산다고 부담이라고 했어. 엄마, 미경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죽으라는 소리를 이해하라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 말은 믿지 않고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혈육인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미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챙겨드리고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만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끝까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36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미경이와 진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대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서 천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 인생을 되찾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순인데요. 집 매매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내뱉은 그 독한 말들이 가슴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부담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36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가 그 순간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당연히 남편이나 아들 명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통장들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36년 동안 모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 남편이 남긴 것, 그리고 제가 아껴가며 모은 것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던 계획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가자고 통장 관리를 맡기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또렷한지,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인감도장도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집에 소중히 보관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이 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미경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농촌집을 팔 때 도움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사의 번호였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김 사장님이세요? 아, 김영순 할머니시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집 매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집 매매요? 어디 계신 집 말씀이신가요? 서울에 있는 집이요. 빨리 팔고 싶어요. 김 사장은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매매 의뢰였으니까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급매로 나가면 시세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한번 올라가서 집을 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가족들은 모두 나갈 예정이니까 조용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사할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공기가 좋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제주도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 몇 개를 찾아서 부동산에 전화 문의를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 오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사업체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6년 동안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집과 가족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짐이 적으면 이사하기도 쉬울 테니까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 사장이 내일 와서 집을 보고 매물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제주도 집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미경이는 여전히 제가 순진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할머니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이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집 매매, 제주도 이주, 이사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일까지. 통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수였습니다. 36년 동안 당한 모든 모욕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무엇보다 저라는 든든한 뒷받침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때서야 깨닫겠죠.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면 평소와 똑같이 대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굴 것입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미경이는 여전히 저를 통장 관리 얘기로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36년 만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밥솥이 되지 않겠다고,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추석 아침 가족들은 늘 있던 손길을 당연히 기대했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차린 아침상이 식탁에 놓여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밥 짓는 소리도 국 끓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며 하품을 하던 그가 부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침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은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친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차갑고 밥솥도 비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던 아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이상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진수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려다가 부엌 쪽에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몰라. 방에도 안 계시고 아침도 안 차리셨어. 미경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추석 아침에는 더더욱 그럴 리 없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다 확인해 봤어. 막내 현수도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형, 아침 뭐 있어요? 배고픈데. 아침 없어. 할머니가 안 계셔.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데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없었고 국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따뜻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아이들 아침은 어떻게 해요?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현재 통화 중이거나 통화권 이탈 지역에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해.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병원에 응급실에라도 가신 건 아닐까요? 추석 아침에 응급실을? 멀쩡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없는 아침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오시면 아침 해주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6년 동안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라면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지? 스프는 언제 넣어? 진수도 도와주려 했지만 그 역시 요리는 서툴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리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어디 산책 나가신 거일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어도 오후 1시가 되어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후 2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달려나갔습니다. 엄마다. 엄마 왔어. 하지만 현관 밖에 선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영순 할머니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사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어제 할머니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부동산? 무슨 부동산이요? 집 매매건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집을 팔고 싶다고 하셔서요. 가족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판다고?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어젯밤 늦게 직접 전화 주셨습니다. 급하게 매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통장 관리 얘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화를 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 지금 안 계신가요? 네, 아침부터 안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시겠다고. 아,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집을 둘러봐도 될까요? 할머니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진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 명의가 김영순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명의가 어머니 명의라고요? 네,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아본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김영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어머니 명의였던 거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으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 소유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정말 어디 가신 걸까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할머니께서 언제 돌아오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받는 대로 매물로 내놓기로 했거든요. 매물로 내놓는다고요? 정말로 파시려는 거예요? 네, 할머니께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이 집을 둘러보는 동안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시세로 얼마나 나갈까요? 요즘 이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대략 15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억이라는 금액에 가족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시어머니 것이었다니. 집 구경을 마친 김 사장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6년 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부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추석날 오후 4시 가족 단체 톡방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수의 휴대폰에서 먼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어머니로부터 드디어 소식이 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미경이와 현수,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영상 메시지네. 재생해 볼게. 진수가 영상을 터치하자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깔끔하게 정리된 낯선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36년 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서늘한 어조였습니다.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 여기서 새로운 집을 계약했어.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야. 36년 만에 내 마음대로 선택한 첫 번째 집이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제주도까지 가서 집을 계약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너희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나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잘못된 건 없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김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미경이가 한 말이 기억나니?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부담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 말들이 내 36년을 한순간에 정리해줬어.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정확히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나는 착각하고 살았어. 내가 이 집의 가족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야. 화면 속 김영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봐주고 누가 고맙다고 한 적 있나? 누가 내 의견을 물어본 적 있나? 나는 그냥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였지. 진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담이라면 그 부담을 덜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김영수는 잠시 멈춘 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 어제 매매 계약했어. 뭐라고요? 진수가 소리쳤지만 영상 속 김영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36년 전 결혼할 때 가져온 내 돈과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산 집이야. 당연히 내 명의지. 그리고 어제 제주도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새 집을 샀어. 가족들은 화면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미경이가 그렇게 걱정하던 노인 사기 안 당해. 대신 모든 돈을 제주도로 가져왔지.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이니까 당연하잖아. 김영수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36년 동안 숨겨왔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더라.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무엇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팔기로 한 집, 그 집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잖아. 그런데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김영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미경아, 내가 내 집이라고 우기던 그곳, 이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너희는 세입자로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 주인분이 참 좋은 분이야. 급하게 계약했는데도 흔쾌히 응해주시더라. 물론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긴 했지만 빨리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미경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참, 그리고 진수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라고 말하던 그곳, 사실은 한 번도 너희 집이었던 적이 없어. 늘 내 집이었지.
내가 돈 내고 산 집이었어. 화면 속에서 김영순이 일어났습니다. 뒤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야. 게임 대회가 추석보다 중요했다며? 잘 됐네. 이제 마음껏 게임할 수 있을 거야. 다만 PC방에서 해야겠지만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아,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36년 동안 내가 해준 모든 것들, 이제 내가 해야 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게 현실적인 거야. 김영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내 연락처는 바뀔 거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살 거거든. 3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알았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어차피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김영순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걱정 마.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오래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시어머니, 어머니, 할머니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영순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누구의 도구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집을 정말 팔았다고요? 진수는 급하게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네,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고 그 후에 새 주인분이 입주하시기로 했어요. 전화를 끄는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팔렸어. 그때서야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36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수는 제주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집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왜 집을 팔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36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보던 회색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제가 8시까지 잠을 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개운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났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도 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구속도 없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저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갈매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가족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6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어머니, 희생적인 할머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대신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급하게 와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니 바로 앞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작은 해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36년 동안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봤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느꼈던 그 감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파도가 발목까지 밀려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느낌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옆집에 살아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공기도 좋고 바다도 예쁘고. 그러게요. 저도 10년 전에 부산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한번 살면 다른 곳 못 가요. 박순자 씨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동네 구경시켜 드릴까요? 마트도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웃과 함께 동네 구경을 나섰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 동네의 모든 것을 꿰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트는 오전에 가는 게 좋아요. 싱싱한 생선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기 카페는 할머니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카페라니 할머니들이 카페에 모인다고요? 요즘 할머니들도 카페 많이 가요. 거기서 독서 모임도 하고 영화 감상회도 해요.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니. 영순 씨도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네, 기회되면 참여해 보고 싶어요. 오후에는 박순자 씨의 안내로 시장에 갔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싸게 팔던 것들이 여기서는 저렴했습니다. 갈치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사장님이 직접 잡으신 거거든요. 갈치를 사면서 생각했습니다. 36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는구나. 저녁은 간단하게 갈치조림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간을 맞추고 제가 좋아하는 야채를 넣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저도 아무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냄비 하나. 36년 동안 온 가족 것을 매일 씻던 것에 비하면 정말 간단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는 시간에 다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고 있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변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부부, 조깅하는 젊은 사람, 그리고 저처럼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한 분. 그 할머니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 동네로 이사 온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미자예요. 여기 산지 5년 됐어요. 이미자 씨는 75세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제주도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가족과 살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혼자 내려왔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36년 동안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로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자 씨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날이었지만 이미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서울에서 온 연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어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순자 씨와 이미자 씨에게 오늘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보낸 것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영순 씨도 반가웠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아침 산책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해변에서 만나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36년 동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잠든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갈매기가 되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자유였습니다. 며느리와 가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어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도 구수한 된장찌개도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도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였지만 36년 동안 어머니의 손맛에 익숙해진 가족들의 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은 언제 돼요?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묻는 말에 미경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던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화를 낸들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매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경이가 해야 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고, 첫 번째 빨래에서 흰 옷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진수의 와이셔츠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내일 입고 갈 셔츠가 없는데요. 그때서야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빨래를 관리했는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직접 해보니 하루 만에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현수가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헤맸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걸 36년 동안 봤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해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매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워주기, 학교 갈 준비 도와주기, 간식 챙겨주기, 숙제 도와주기. 모든 것이 할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아이들 돌보는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다 하셨을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가족들은 급하게 전세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생활비를 얼마나 많이 보조해 주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 몰랐어요. 진수의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명절 비용, 가전제품 구입비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사연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할머니가 집까지 팔고 떠났겠어?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이는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못했나?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 36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하게 받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을 돌려드렸는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간병해 드린 적도 없고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늘 건강하고 늘 밝고 늘 희생적이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현수는 가장 후회가 컸습니다. 할머니한테 용돈만 받고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ATM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존중을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부담이에요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36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담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미경이는 뒤늦게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어서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미경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편지는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진수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요. 엄마가 정리해 주시던 따뜻한 집이 그리워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주시던 든든함,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미소. 현수는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자랑할 수 있는 손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을 강제로 가르쳐준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